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의 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주권사학의 길.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권사학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아류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비로소 생긴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라든가 우리 민족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가장 일반적인 답이 유목문화 전래설입니다. 북방 유목민들이 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한국 민족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북방 유목문화가 이주해 와서 이동해서 한반도의 문화를 형성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목문화 전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잡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민족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는 자문자답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벌어먹는 학문이죠. 그런데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구하지 않아요. 이미 있는 답을 알아서 되풀이하고 자기 스스로 지어내지 않아요. 수리부작입니다. 남이 규정하는 대로 쫓아서 따라서 우리 민족 문화는 어떻다,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빌어먹는 학습의 단계. 학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대부분 이런 주장에 골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전파론적 유목문화 전래설입니다. 전파론이나 전래설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전파론은 문화가 여기서 저기로 갔다. 두 곳에 비슷한 문화가 있으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갔거나 저곳에서 이곳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파, 확산해 간다는 뜻이고, 전래설은 전파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화가 어디로 전파해 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문화가 어디서 전래해 왔다고 하는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래설 대신에 도래설이라고 그래요. 도자는 물 건널 도자서가 도래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건너왔다고 해서 도래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래설이라고 쓰는 말은 일본 용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래설은 우리 민족의 자생성 또는 우리 민족의 문화 창조력을 부정하는 학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북방 유목민의 후예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북방 민족이 한반도에 이주해 왔다. 문화도 그래서 유목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민족 문화는 시베리아에서 기원했다는 시베리아 기본설입니다. 우리나라 무당도 샤머니즘에서 기원했고, 건감도 시베리아 샤먼들이 썼는 사슴뿔에서 기원했다고 그렇게 보는, 이런 것들이 다 시베리아 기원설입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시베리아 기원설을 혁파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금관에 관한 연구도 했고 고조선에 관한 연구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알타이 문화 전래설인데, 말은 같습니다. 알타이 문화도 역시 유목문화죠. 시베리아 문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같은 어족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권을 가졌다고 해서 알타이 문화 전래설을 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국 민족은 몽골족과 같은 몽골리언이다. 그 다음에 퉁구스족 중심의 고아시아족 계통이다. 이런
설들이 우리 학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힘들어서 이야기할 것이 우랄 알타이어 계통론과 북방문화 전례서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문화도 알타이 계통의 북방 유목 문화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구스타프 람스텐드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핀란드 언어학자인데 이분이 한국어 계통론을 펴서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속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람스텐드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일본, 중국, 태국의 공사로서 1917년부터 동경에 주재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어도 연구하고 한국어도 연구했는데, 한국어를 연구해가지고 1928년에 한국어에 대한 강견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편의 논문도 쓰고 저서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뒤이어 니콜라스 포페라는 사람도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외국인에 의해서 니네 나라의 말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다, 거기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그대로 동어반복한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언어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제강점기 학설은 이제 한물 같다고 봐야 돼요. 송기중 교수님은 최근 10여 년 전에 역사 비교 언어학과 국어 계통론이라는 저서를 썼어요. 거기에서 한국어 용례가 대부분 신빙성 없이 람스테드에 의해서 연구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말이 우랄 알타이에서 왔다고 하는 용례를 들었는데 거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보니까 비슷하게 보였을 뿐이고, 신빙성에 있는 몇 개의 용례들조차 그거는 우연의 일치이지 필연성으로 또는 영향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 언어학계에서는 한국어를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보지 않고 고리보로 규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알타이어와 무관하고 우리말은 다른 어떤 언어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송기준 교수님의 논문 동아시아 제민족 분파 언어학적 분류라는 논문을 보면은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속했다는 근거로 우리 문화가 알타이 문화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이제부터 설득력이 없다. 왜? 우리나라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 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람스테드조차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학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완곡하게 나타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알타이어족이라는 용어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알타이 산맥 쪽에서 생겨난 언어가 대응안녕 산맥 쪽으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우랄 산맥이고 알타이 산맥이에요. 이게 시베리아에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우랄 알타이어족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언어 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흥안녕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랄 알타이어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대흥안녕을 넘어가서 이 언어가 이쪽으로 갔다고 하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리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 말을 완곡하게 부정한 것이죠. 세계 언어학계의 최근 한국어 연구를 보면은 한국어를 고리보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알타이어와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는데,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는 언어 본능이라는 저서에서 한국어는 언어학적인 면에서 보면 마치 고아처럼 보인다.
한국어가 고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은유한 것이죠. 고리버란 뜻입니다. 어느 계통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학적 고아라고 고리버를 은유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 한국어 고리버 맞나요? 하는 이 포스터인데 읽어보면 한국어가 고리버로서 다소 독특한 지위를 가지는 부분은 전 세계 모든 고리버 중에서 가장 많은 화자를 가지고 고리버 중이지만은 그 중에서 그것을 쓰는 말하는 사람들, 한국어를 쓰는 화자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또 유일하게 국어로 사용되는 언어란 점입니다. 고리버는 국어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언어는 국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라지지 않고 생존한 고리버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총 8개 언어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한국어를 쓰는 사람 수가 7,700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 남북한 외에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2014년 4월 30일 현재 통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세계적인 순위로 말하면 세계 13위, 프랑스는 18위, 이탈리아어도 20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13위라는 것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고리버는 세계 8종밖에 뿐인데 한국어는 유일하게 그 8종 중에서도 국어로 사용한다. 이게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으로 최근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나 언어를 가지고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든가 또는 유목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학회에서 알타이 어족설 수용한 양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한국사 실론 알죠? 이기백 교수가 썼는 유명한 한국사 개설서인데 대학 교양 국사 시간에 흔히 교재로 채택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 민족의 연원을 북방에서 찾는 실증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봐라,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 왔잖아. 우리 뿌리가 북방이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실질적 근거는 알타이 어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봉모 교수는 금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금알지의 알지는 알타이어로, 알지란 말이 알타이어로 황금을 나타내는, 알타이어의 황금이 알티란, 알티. 알티하고 알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금알지는 알타이 사람이다. 그래서 금알지는 금 플러스 금, 이것도 금이란 말이고, 이거는 우리 한자 말이고, 이거는 알타이 말로 알티, 금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신라근간은 시베리아 사머간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알타이 황금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근간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알지의 금은 근계에서 나온 까닭에 붙여진 것이죠. 그 근계에서 나왔다고. 이게 동화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래서 금알지예요. 그런데 알지라는 말풀이를 삼국유사도 삼국사기도 또 해놨어요. 알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기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삼국사기에는 슬기로운 아이를 뜻한다. 둘 다 아이를 뜻하는데 예사아이가 아니고 특별히 잘난 아이를 이렇게 알지라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금알지의 우리말 뜻은 황금계에서 나온 아기. 금알지는 곧 황금아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알지란 말은 사실 금알지 시대에 처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박역거세 때 이 말을 썼어요. 박역거세가 태어나서 아래서 태어났죠. 박역거세가 제일 처음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알지거서간이 한번 일어난다. 거서간은 그때 왕호예요. 알지왕이 한번 일어난다. 이미 이때 일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뭐 예언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이미 알지란 말은 알타이, 김알지가 알타이인이라고 했는데 김알지하고 관계없이 그 앞에 이미 박역거세가 알지란 말을 했어요.
그건 바로 원래 우리말인 아기를 뜻하는 우리말. 상위사 상사기 다 붙여놨는데 이런 분들은 알타이 기원설에 필이 꽂혀가지고 우리 사료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안 하고 엉뚱하게 이런 사료도 없죠. 자기가 그냥 알티라는 말 하나 알아가지고 갖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지금까지 본 비교언어학적 성과 북방문화 기원설을 견주어서 보면은 한국어의 알타이 어족서는 심각하게 가장되거나 왜곡된 학설. 1921년대 1년도 1917년도 이런 시기에 핀란드 학자가 우리나라 말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말을 연구했다니까. 그 말을 지금 현대 언어학에서 아직도 인용하고 사학에서 인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알타이 어족설에 의한 북방기원설은 증명될 수 없는 가설이고 알타이 어족설을 극복해야 시베리아 기원설에서 해방한다. 그래서 제가 알타이 어족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송기준 교수의 연구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전례설에서는 알타이 어족설이고 인종학적 전례설은 뭐냐면은 몽골 반점에 입각해서 몽골 민족 동료설을 펴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몽골 반점, 우리가 몽골인이야. 그래서 몽골하고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이야. 그래. 왜? 한국인과 몽골 민족은 몽골 반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인과 우리 민족은 혈연적 친연성이 있다. 진짜일까? 제가 2008년가 아니죠. 2009년하고 1999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999년에 먼저 갔군요. 7월에 몽골에 가서 일주일간 답사했어요. 그때 울란바토르 대학 윤순재 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울란바토르 대학이라는 4년제 종합대학을 처음 세웠는데 그 대학의 학장인 윤순재 선생이 우리 교수들 일행을 두고 몽골 문화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한 말씀 중에서 현대 몽골인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몽골 여행 와가지고 자꾸 뭐 묻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지 하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자기들은 공산국가 아니야. 뭐 공산주의 국가인데 어떠냐는 말이야. 이런 뜻이죠. 또 하나는 몽골 쪽과 한국에는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한 민족이야 하는 것도 아주 싫어한대요. 싫어하는 이유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근거 없기 때문에 그래. 근거 없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느닷없이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1999년과 2009년 여름 방학 때 10년 사이로 2차례나 몽골 가서 답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거는 몽골 반점에 관한 연구입니다. 학계에 의하면은 몽골 반점은 몽골 쪽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걸 몽골 반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냥 이거는 멜라닌 세포가 표피에 뭉쳐져 가지고 생겨난 일부 보편적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부에 멜라니즘 세포가 있으면 누구든지 몽골 반점,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 반점이라 하는 10% 반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기의 뚜렷이 보이다가 성장하면 사라져요. 이게 세계적인 보편 양식. 그런데 다만 2012년과 13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은 멜라닌 세포가 적은 유럽인들은 6.2%만 이 반점이 생기는데 한국인은 멜라닌 세포가 많기 때문에 97.1% 나타난다. 몽골인들은 거의 뭐 100%가 나타날 수도 있고 흑인들도 다 나타난다. 다만 흑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지 인종적인 관계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민사학으로 눈으로 본 한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얼굴을 우리 스스로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 언어,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를 견주어 보는 거죠.
그것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학설을 근거로. 그렇게 본 한민족은 뭐냐, 민족적으로 한국은 고아시아족이고 북박 유목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족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퉁구스족 또는 부리아트족 또는 아까 몽골 반정 가족 관계에서 몽골족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퉁구스란 말은 에벤키어로 돼지라는 뜻이에요. 네, 돼지족. 또 부리아트란 말은 부리와 아트가 보태진 말인데 부리는 늑대이고 아트는 사람, 늑대족이라는 늑대인 말. 이게 지금도 종족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네, 그 민족을 표시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최근까지 우리는 몽골이라고 그러지 않고 몽고라고 그러죠. 무지몽매하다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는 몽골이 아니고 시베리아에 가서 부리아트 소수민족 박물관에 가서 지금 구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시라토리 고라키치라는 일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은 퉁구스라는 이 퉁구스족의 명칭은 돼지, 통구스라는 말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퉁구스라고 하는데 야쿠트인이 이 민족을 낮추어서 걷는 종족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방민족에서 왔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우리는 가능성도 없는 북방민족의 연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뭐냐면은 이른바 문화적 타율성론. 한국인은 너 독자적인 문화가 없어. 너네 문화라는 게 다 북방에서 온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에서 온 거지. 니네 뭐 독자적인 문화가 뭐 있어 하는 거지. 그런 타율성론이 바로 북방 유목문화 전례설인데 무엇이든지 북방문화하고 비슷한 것만 있으면 북방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군은 유목민족의 탱거리에서 왔다. 탱거리가 당군이다. 당군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탱거리에서 왔다. 탱거리라는 말은 하늘이나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몽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베리아 여러 종족 유목민족 거의 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당군은 어디서 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당군은 신단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군사는 신단수, 재단 단자 쓰니까 이런 당군. 제왕궁교에는 박달나무 단자 쓰니까 이런 당군. 신단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하늘이나 하느님이란 말이 당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있어요. 환인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탱거리라고 하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당군이라 일컬을 필요가 없어요. 당군이란 다른 뜻이에요. 박달임금이라는 뜻이죠.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탱거리를 가져오겠어요? 예. 오히려 유목민족이 이 천신족 당군의 칭호를 탱거리로 호명한 것이 아닌가. 당군이 우리나라 말이 당군은 천왕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느님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군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당군 조선의 영향으로 유목민들이 오히려 당군을 탱글이라고 해서 하느님으로 일컬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주장하려면 주장하지. 거꾸로 탱글이에서 당군이 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이런 주장까지 펴는 것은 바로 식민사학의 논이다. 그래서 한국문화의 시베리아 기원서를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들어보면 신라 근간이 시베리아에서 왔다는 겁니다. 신라는 누가 뭐래도 근간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근간왕국이면서 고인돌 왕국이에요. 고인돌 천국입니다.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을 세계 지도에 점을 찍으면 한반도에 50개 찍고 나머지 50개 가지고 세계 골고루 찍으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까맣게 찍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금간도 우리나라에는 순금간을 비롯해서 금동간까지 합하면 20개 내지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굴될 여지가 많습니다. 발굴되지 않은 고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이 시기에 금관은 3개 내지 4개, 확실한 거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주에 고대 금관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금관이 시베리아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라 금관은 백제 미륵 방가사유상과 함께 세계적으로 내놓을 한국 미술상 또는 한국 최고의 문화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니네 나라 문화 중에서 최고가 뭐냐 하면은 백제 미륵 방가사유상하고 신라 금관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번쩍거리는 신라 금관이 유목인들이 쓰는 유목인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무관에서 왔다. 이게 무당들이 쓴다고 무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슴뿔이 한 쌍 있어요. 이것이 사슴뿔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사슴뿔인가? 눈이 비었는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게 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가? 이거는 5세기에 번쩍거리는 숭근왕관인데 이것은 19세기의 민속품이에요. 이거는 쇠붙이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실제로 사슴뿔을 머리 정수리에 이렇게 한 상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세기에서 19세기로 갈 수는 있지만 19세기 것이 어떻게 5세기의 기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고분 속에서 발굴품이고 이거는 민속품.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선우의 모습. 19세기에서 5세기에 거꾸로 갔다고 지금 억지를 펴는 거죠. 이거는 초보자라도, 역사학의 초보자라도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료도 이거는 황금이고 이거는 뭐 사슴뿔과 쇠붙이죠. 또 구조도 이 장식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관태에 있고 이거는 정수리에 사슴뿔을 한 쌍 둘만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세움 장식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과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베리아에는 금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론적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원설이라면 계속 법칙에 따라 한 번 더 북부의 금관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베리아 이 샤먼을 간에서 경주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법칙. 쭉 징검다리처럼 이어져 있어야 돼요. 금관이 쭉 또는 이 무관이 쭉 이어져 있다가 신라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시베리아하고 경주하고 그 사이에 이런 문화가 전혀 없다고 하는 동떨어져 있어요.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거나 우주선을 타고 와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파론의 이론조차 모르면서 이렇게 전래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베리아 기원설을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사먼의 무관 기원설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것도 1932년 일제강점기죠. 하마다 고사코라는 일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본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지금까지 동어반복하고 있어요. 시베리아 기원설. 무관에서 사슴뿔에서 왔다. 이렇게 그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신라 금관의 기원을 밝힌다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원설을 비판하고 신라 기원설을 제기했어요. 이건 신라 금관인데, 그거 신라의 모대가 경주잖아요. 왕관. 수도가 경주니까. 이 경주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김씨 왕조의 시조인 금알지 봉풀이에서 기원을 찾아서 거기서 이것이 만들어졌다. 왜냐? 김씨 왕조가 들어선 게 5세기입니다. 5세기에 의해 신라 금관이 나타났어요. 김씨 왕조의 시조가 누구냐? 금알지예요. 금알지가 계림의 숲에서 하늘에서 붉은 빛이 내려오고 거기에 흰 새가 울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금괴가 달려있더라. 그러니까 그 주위가 막 황금으로 색깔처럼 번쩍거렸겠죠. 그래서 금괴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나왔는데 그게 금알지였다 하는 거죠. 그 금알지의 출생 무대가 바로 이렇게 살림, 계림의 숲으로 형상화되고 여기 새도 앉아 있잖아요. 요거는 그때 이 금알지가 나타난 것을 알리는
세를 이렇게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알집 본풀이가 바로 신라근간의 기원이다. 제가 밝힌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그해 12월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도투르 대제 인류학 민족학 박물관에 시베리아 사머짐 과장으로 공부하는 라리사 파블리시카라는 박사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민속박물관에서 학술대회 발표를 하고 바로 돌아지 않고 당연히 경주에도 답사를 했겠죠. 경주 답사하면서 천마총에 들어갔어요. 천마총에 들어가면 왼쪽 입구에 보면 신라근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 신라근간은 시베리아 무간에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뜻밖의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시베리아 전문가가 천만에 그게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세 가지를 들어서 반론을 했어요. 첫째, 시베리아 사원은 국가 조직을 만들어 왕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무관 장식은 한상의 사선뿔로서 2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3개도 있고 5개 있지 2개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 세 번째, 시베리아에서 무관에 따라 왕관을 만들어 쓴 역사가 없어. 무관으로 왕관을 만들어 쓴 그런 역사가 없어. 정부도 없어. 무당이 국가 조직을 만든 적도 없어. 근데 무슨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기원설이라고 하는데 세뇌되어서 보면 모든 것이 거기서 온 것 같은 채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